예,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체외진단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 1차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시간 과정으로서 제일 주요하게는 FDA의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어떻게 승인되고 심사가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깊게 내용을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개발 그리고 IVD 체외진단 기기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전체 많은 분들을 잘 포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들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K바이오 솔루션의 대표 강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강의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제일 먼저는 체외진단 기기의 글로벌 시장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진단기기에 대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외연히 크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확장성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FDA에서 IVD 인허가 규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시장 분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내용에서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의료기기의 분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소피릭스 정형외과도 있고, 앞티멀러지 안과도 있고, 칼디알러지 심혈관 이제 심장내과도 있습니다. 엔도스코피 소화기 내과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이게 이제 이 서클의 사이즈가 이 산업의 규모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가 체외 진단 기기가 의료기기의 각종 그 분과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성장 속도도 6% 이상으로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 시장에 지금 현재 2021년 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로부터 2024년까지 전체 전 세계적인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장이 어느 정도로 확장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62 빌리언 달러니까 한 70조 원화로 규모 시장이었고요. 이제 2024년이 되면은 거의 50%가 확장이 된 거죠. 이제 92 빌리언 달러니까 원화로 한 100조 시장 규모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요즘 뭐 코인 시장도 있고 조 단위가 너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7조 원대입니다. 이제 6조 원대를 상회하면서 7조 원대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한 해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체 유통되고 판매되는 의료기기가 7조 원이 된다는 이제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전체 1년 한 해 이런 그 정부 예산이 보통 400조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조 원대라는 이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성장 속도도 상당히 가파르게 7.1% 성장 속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 성장 속도가 4.8%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7.1%라는 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아주 고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로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명시한 내용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2017년, 18년도에 이제 66 빌리언 달러가 이제 거의 50%가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북미 지역이 상당히 큰 시장 마켓입니다. 지금 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폴션에서 4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요.
전 세계 60억 인구의 한 5% 정도의 인구가 43%의 의료기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니 상당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시장 규모에서는 전체 상위권 10위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1.7%, 1.8%.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북미 시장이 크고 미국 시장이 유럽연합을 전체 모두 합한 시장보다도 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노스 아메리카가 북미 시장이 현재까지는 largest market by region, 그러니까 제일 큰 시장이죠. 여기가 이제 40%대 시장이고, 지금 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저도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타격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기기에 대한 이제 사업도 미국에서 작년부터 더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APE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치해 있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되고 APEC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해 드리는 자료처럼 지금 현재는 이제 북미 시장이 23 빌리언 달러니까 27조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그 글로벌 체외 진단기기 시장에서 엔드 유저라고 하면은 사용자를 따라서 시장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일 진한 그 푸른색, 남색깔로 되어 있는 게 클리니컬 레이보레토리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임상 랩에서 제일 진단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국적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이런 진단 검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상업적인 클리니컬 랩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국적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초적인 그런 진단 검사를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받을 때에도 병원에서 받지 않고 클리니컬 랩에 가서 이렇게 진단 검사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니컬 랩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도 있지만 이거를 클리니컬 랩 자체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hospitals와 이제 좀 큰 종합병원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physician's office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의원들 수준입니다. 개인 병원들 수준. 그래서 진단기기가 이제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 병원에서 분리되어진 클리니컬 랩에서 지금 50% 이상이 이 진단기기의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들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수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외 진단기기의 이제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탑 20 이제 회사들입니다. 잘 아시는 로슈 회사가 있고요. 필립스, 에보트 진단기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던 이제 회사들이 이 IVD,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GE 헬스케어, 시멘스, 큰 이제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도 진단기기 사업들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이 또 글로벌 탑 20에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에서는 이 미국 시장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글로벌 산업에서
미국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시장에서도 사실 중국 시장이 지금은 거의 미국 시장과 보다 크거나 비등할 수준으로 성장을 해 와 있는데요. 다만 이런 헬스케어, 지금 특별히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까지는 미국 시장이 43% 독보적이고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를 합친 시장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글로벌 이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FDA 승인을 취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아주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으로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IVD 디바이스로서의 인허가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VD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FDA 규정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의료기기의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년 동안 컨설팅 사업을 하다 보니 웰니스 기기와 그냥 일반적인 건강에 관련된 기기와 의료기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라 함은 instrument, apparatus, implement, 그러니까 이제 기기나 물체나 장치, 기계 이러한 이제 물리적인 기기들이 되는데요. 그러한 물리적인 기계들이 결국은 이 환자들의 특정한 질환이나 질병을 완치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진단할 때 쓰이게 되면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기기의 정의에서 사용된 용어가 특정한 질환과 질병에 대한 완치, 예방, 진단,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체외 진단기기가 그렇게 이제 사용 목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질환을 예방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화학적인 작용 원리로 달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다만 화학적인 작용 없이 물리적인 방식으로 사용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 의료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있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괄적인 이제 의료기기의 레귤레토리 클래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FDA는 의료기기가 3단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단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의료기기의 FDA의 분류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전체적인 FDA의 인허가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십니다. 의료기기 우리의 해당 자사에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몇 등급에 속할까 이런 질문들부터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각국의 인허가 기관들에서 의료기기를 어떠한 원리로 분류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분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유럽연합이나 또는 일본의 PMDA, 중국의 NMPA 인허가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체계를 보시면 예전에 이제 할모니제이션 태스크 포스로 운영이 되었던 GHTF의 4단계의 리스크 베이스드 시스템에서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분류가 4등급으로 나뉘는 것도 GHTF의 4등급의 분류 체계를 이제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유럽에서 쓰고 있는 의료기기 CE 인증에서 지금 이제 MDD에서 이제 MDR로 이제 전환이 되죠. 5월 26일부터. CE에서는 아시다시피 클래스 1, 클래스 2A, 2B, 클래스 3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의 이 클래스 1, 2A, 2B, 3도
GHTF의 4단계. 이 4단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환자에게 어느 부위에 의료기기가 작용이 되는지, 중추신경계라든지 심혈관계에 작용이 되게 되면은 환자에게 끼치는 위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위해도와 환자에게 이제 미치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FDA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FDA는 1976년도부터 FDA의 이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 이전에 있었던 제품들은, 그러면 1976년 이전에는 의료기기들이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때 1976년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의료기기를 미국 FDA 승인 없이 제조사가 제조하면, 병원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면 FDA의 당국의 승인 없이 상업화가 상용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6년부터 FDA가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화를 시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디바이스들을 프리-어멘먼트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76년에 법이 개정될 때 어멘드먼트, 그래서 어멘드먼트라는 이제 개정의 이전의 디바이스들은 미국에서 계속 상용화가 되고 있었던 디바이스들. 그래서 그러한 디바이스들은 FDA에서는 grandfathered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grandfathered라는 거는 약간 이제 grandfather가 할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선조로부터 물려오듯이 어멘드먼트 디바이스가 예전부터 물려온 디바이스들은 계속 시판을 허용해 주되, 이제부터는 2등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들은 510K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510K는 FDA의 이제 510 조항의 K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CFR에 이제 510K 이렇게 조항이 돼서 그거를 계속 부르다 보니 그냥 510K, 510K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FDA는 1976년 이전에 쓰고 있었던 제품 프리-어멘먼트 디바이스 또는 1976년 이후로 510K 승인된 제품을 동일한 사용 목적과 동등한 작용 원리와 기술상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면 기여가 제품으로 설정할 수 있고, 지금 개발한 자사의 제품을 그러한 기여가 제품과의 동등 비교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게 510K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HTF처럼 어떤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체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눈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1976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FDA가 510K로 승인해준 이력이 있는 기여가 제품을 동등 비교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2등급을 심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사의 제품이 FDA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느냐는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품목분류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조해가지고 품목분류 번호하고 클래스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FDA 같은 경우는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승인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자사 제품을 개발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체외 진단 기기를 이제 IVD를 개발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당화 혈색소 측정기, 이제 HbA1c 측정기도 체외 진단기기죠. 개발을 하셨는데, 진단을 하는 원리들이 요즘은 이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된 체외 진단기기가 많이 개발이 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분석된 원리하고는 다른데, 그러면은 510K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혁신적인 IVD를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제일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찾지를 못하시면 FDA의 규정상의 원리는 3등급으로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2등급의 기어가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 1976년 이전부터 상용화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FDA가 지금까지 510K 승인을 내준 510K 디바이스를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로 기어가 제품으로 사용 목적이 동일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 목적. 그래서 안 된다면 PMA거든요. PMA. 제가 이제 이 예전에 세인트 주드 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이제 텍사스에서 제가 PMA 미국 팀을 1년 동안 매니저로 관리를 했었는데 정말 PMA 어렵습니다. 예, PMA 그리고 제가 또 일했던 또 회사에서는 칼디널 헬스 회사에서는 그게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인수한 사업부였는데요. 콜디스라는 그 이제 스텐트 제품을 PMA 승인 받는데 예. 그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PMA FDA 3등급 승인은 거의 제약 승인과 어떻게 보면 유사할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PMA 승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FDA가 궁극적인 승인을 내리지 FDA 자체적으로 승인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번의 승인을 PMA 승인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쿡 메디컬이라는 회사와 칼디널 헬스에서 있었는데요. 2년 전에 PMA 승인을 받을 때 FDA에서 여기는 이제 대동맥 그 스텐트였고요. 이 앱다미널 에오릭 애뉴어리즘을 이제 치료하는 스텐트인데요. 마지막에 승인 과정에서 그 FDA에서 30명의 그 저명한 의사들을 패널로 초청을 해서 회사에서 그 30명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반나절 동안 진행을 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30명의 의사들이 오후 시간대에 이제 비판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뭐 임상시험을 했는데 스텐트가 뭐 마이그레이션이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상의 리스크가 발견됐던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마치 TV 프로그램처럼 그 30명의 패널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서 그 30명이 FDA가 이 제품을 PMA 승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recommend for 하는지 추천을 하는지 거기서 이제 대다수 majority가 recommend for 한다고 보팅을 해야만 FDA가 승인을 해줍니다. 만약에 16명이 우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FDA가 3등급 승인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까지도 엄청난 이제 그거를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 3등급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제조사분들에게 2등급으로 최대한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 제품이 자사에서 개발하신 제품이 프레디케이트가 없으면 이제 3등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FDA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이 디노보라는 절차입니다. 디노보는 어떻게 보면은 2등급과 3등급의 좀 중간적인 절차라고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ack of an appropriate predicate 적절한 기여가 제품이 없을 때 그러면 automatically been placed in class 3라는 겁니다. 적절한 기여가 제품이 510K에 없으면 그냥 3등급으로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만 3등급 제품은 이제 제가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했던 제품은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이제 뇌병변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디바이스인데요. 그런 제품이나 뭐 이런 이 심혈관 코로너리 알티리얼 디지즈를 영구 이식되는 심혈관 스텐트와 비교해서 체외 진단 기기는 또 인체 침습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것을 어떻게 3등급까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바이스는 우리의 IVD 체외 진단 기기는 AI 소프트웨어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할 뿐 3등급 의료기기만큼 환자에게 끼치는 위해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디노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노보 클래시피케이션 리퀘스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프레디케이시 없기 때문에 프레디케이시 없으면 FDA 프로덕트 코드가 이제 있는데요. 그 FDA 프로덕트 코드를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클래스가 어사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하신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사의 제품을 클래스도 지정해 달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절차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의료기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커스하는 오늘 해드릴 내용은 다이그노스틱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FDA에서는 그 이제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 디바이스는 뭐라고 하는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 제품은 이 리에이전트와 인스트루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을 또는 컨디션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의료기기 뭐 이런 스마트워치나 그런 데 쓰이는 거는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을 사용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 의료기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 상태를 디터미네이션 하고 이런 것이 의학적인 이제 진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치나 이제 조절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때 의료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외 진단 기기, 예, 그 부분 이제 정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체외 진단 기기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1, 2, 3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 1, 2, 3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DA에서는 그 General Purpose Reagent에 대한 이제 정의도 내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IVD 같은 경우는 이제 Reagent를 쓰기 때문에 Reagent는 이제 그 인체로부터 그 검체를 스페시멘을 이제 그 검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그 분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검사하는 데 쓰이는 이러한 이제 그 시약 리에이전트가 되고요. 그래서 FDA에서는 이제 분석에 쓰이는 specific analyze specific reagents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FDA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등급에 오늘은 좀 포커스를 둬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등급에 대해서는 FDA에서는 이제 지금 중요한 내용만 잠깐 이해를 하신다면 제너럴 컨트롤을 이제 FDA에서는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뭐 수술용 메쉬라든가 이런 이제 1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또는 일반 마스크, 예, 수술용 마스크는 이제 2등급이 되고요. 일반 마스크 이제 1등급 제품들이 되는데요. 1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FDA에서 제너럴 컨트롤을 그 적용하고요. 2등급에 대해서는 510K 제품에 대해서 스페셜 컨트롤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3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제너럴 컨트롤과 스페셜 컨트롤만으로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scientific clinical data, 과학적인 임상시험 데이터가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3등급이고, 3등급에서는 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safety와 effectiveness에 대한 reasonable assurance, 합리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3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핵심인데요. 1등급은 제너럴 컨트롤이 요구가 된다. 제너럴 컨트롤에는 이제 라벨링에 대한 그 기준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벨링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GMP, 그러니까 1등급 제품에 대해서도 GMP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1등급 제품을 FDA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FDA 그 제조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의 경우에는 FDA 입장에서 외국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Foreign Establishment Registration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이제 등재시키는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그 여기 이제 Registration이라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 1등급은 FDA가 심사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FDA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FURLS라는 이제 FDA 웹사이트에서 회사를 제조소를 등록을 하시고요.
여기서 FDA가 제조소 연간 그 등록비로 현재 5,546달러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연간 제조소 등록 비용이고요.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면서 지급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품을 리스팅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시려고 하시는 회사는 FDA의 FURLS 웹사이트에서 제조소 등록을 하시고, 이때 FDA 유저 피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5,546달러를 지불을 하시고 1등급 제품 리스팅을 걸어 두시고, 그리고 FDA에서는 1등급 제조소가 GMP를 갖추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사전 심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실 수가 있는 이제 제너럴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컨트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IVD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리아입니다. 이 지금 체외 진단기기 인더스트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클리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클리니컬 레이보레토리 임프루먼트 어벤드먼트라는 건데요. 이제 병원들이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스피럴즈도 있고 있지만 클리니컬 랩들도 많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랩들이 하스피럴즈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클리니컬 랩들은 또 미국의 이 보건 당국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랩들도 자체 준수할 규정에 따라서 IVD 체외 진단기기를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클리니컬 랩에서 이제 클리니컬 레이보레이토리 임프루먼트 어멘드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제 이 클리니컬 랩에 대한 개정법이 통과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클리니컬 랩에서는 의료기기 이 체외 진단 테스팅 메소달러지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 운용이 되는데요. 웨이브 테스트, 이제 웨이브 테스트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테스트 오브 마더리 컴플렉시티, 테스트 오브 하이 컴플렉시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분류에 따라서 이제 랩에서 그 미국 보건당국에 준수해야 될 규정의 난이도가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브 하이 컴플렉시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그 IVD를 사용할 때 유저 에러로 인해서 사용자가 실수하거나 오작동을 하는 에러로 인해서 뭐 잘못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그런 사용 내용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경우 이런 디바이스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저빌리티 에러가 그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랩들이 그 준수해야 될 규정이 더 까다롭고 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클리어 웨이브들을 받게 되게 되면 이 클리니컬 랩에서 이 당국의 규정 준수해야 될 그 수준이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리와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같은 IVD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510K 승인된 IVD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보트사의 510K 승인된 IVD가 있고 GE 헬스케어에 승인된 뭐 IVD가 있고 또는 C 회사 예를 들어서 승인된 의료기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C 회사의 그 IVD가 이 510K는 승인이 됐는데 이 웨이브들을 받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웨이브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C 회사의 제품이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규정을 준수하는 게 또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사의 제품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의 IVD를 판매를 하실 때는 이 클리아가 적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 클리아 웨이브들을 받는 게 상업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10K 승인만 받으셨다고 미국에서 대박 난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리어 웨이브들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또 미국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어 웨이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클리어 웨이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임상시험, 분석적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IVD 제품에 대해서는 FDA에서 그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 이제 래피드 이제 다이그노스틱 코브 SARS-2 래피드 다이그노스틱 테스팅 킷을 작년에 FDA EUA 진행을 했었던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에서도 FDA에서 그 한국에서 진행했었던 그 임상시험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이 래피드 테스팅 키트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최근에 근래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시판이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홈 유즈로 그 커스터머가 직접 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런 병원이 아닌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그 일반 상업적 시설에서도 파킹랏에다가 이제 급하니까 그런 진단 텐트를 만들어 갖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진행되었던 PCR 그런 이제 분자를 바탕으로 한 진단 키트보다는 이제 정확도도 떨어지지만 사용자 에러로 인해서 분석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이러한 거를 POC라고 하고요. Point of Care. 그래서 IVD는 이제 만약에 병원 랩뿐만 아니라 어떤 뭐 자가 진단, 홈 유즈를 또 하신다면 이게 포인트 오브 케어가 중요한 겁니다. POC. POC 밸리데이션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 POC 밸리데이션의 근본은 그 POC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는 많은 혁신적인 IVD들의 상당수를 FDA에서 승인을 빨텐키를 진행하시더라도 상당수에서 임상시험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또는 디노보를 프레디케이트를 못 찾기 때문에 디노보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거의 당연히 임상시험이 요구가 됩니다. 그 근거는 FDA에서는 프레디케이트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사용 목적이 동일하거나 작용 원리가 동등한 제품이 있는 제품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프로파일이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용 목적이 달라지거나 작용 원리가 AI 알고리즘으로 달라진 분석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용되어진 사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임상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를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포인트 오브 케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 체계와 의료 문화와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의료 체계와 의료 문화와 의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뭐 의료 체계에서 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 검진도 받고 치료 받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병원이 시설이 빠르고 더 환자들에게 편리하다는 걸 이제 많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다르죠. 그러면 한국에서 IVD로 클리니컬 랩에서 잘 작동되었던 이제 진단기기 결과가 그걸 그대로 미국에서 사용했을 때, 특별히 이 IVD는 사용 설명을 그 클리니컬 랩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또 어떤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임상 체계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개발하시면서 그 디바이스에다가 설계하셨던 디자인들이 미국에서는 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필요하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요즘 이제 하도 바이오 벤처 이런 붐이 핫해서 이제 제가 많은 투자 회사들하고도 이제 미팅을 하는데요. 어떤 벤처 개발 회사에서 IVD 제품을 개발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AI 알고리즘으로 혁신적인 이제 진단 기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진단 시장이 크고 미국 진단 시장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은 앞으로 이 정도의 매출액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미국 임상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임상시험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해결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막 투자회사들이 투자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FDA 입장에서는 제조사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서미션이라는 절차를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리서미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전, 인허가 절차 사전에 사전 심사 요청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제 사전 심사 검토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기술문서 형식으로 이제 식약처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결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프리서미션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두 개 다 진행을 해보니 FDA 프리서미션은 그 FDA 510K 접수할 정도 수준의 아주 자세한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FDA가 프리서미션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이 프리서미션을 접수를 하기 위해서 FDA가 알아야 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영역들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510K 진행할 때처럼 RTA라는 보안이 나옵니다. Refuse to Accept라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영역이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해 줄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IVD를 개발을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IVD를 포함을 해서 지금 미국의 이제 4개 병원, 4개 병원에서 그 임상시험을 UCLA나 써니 버팔로나 뭐 MGH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자 교수님을 먼저 섭외를 하셔야겠죠. 이제 미국 대학병원에 임상시험이니까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대학병원의 연구자 교수님을 섭외를 하셔서 그 교수님과 일단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문 이제 임상 프로토콜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전환을 해서 그 미국의 연구자 PI 책임자 교수님이 되실 분과 함께 그 임상시험 설계 계획서를 이제 설계를 하시고 그것과 우리 IVD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베리피케이션 테스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IVD 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하셨던 이제 sensitivity나 specificity 테스팅이 중요하죠. 또는 reproducibility 이런 테스팅 등을 잘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데 이제 IVD는 조금 더 보통 의료기기보다 좀 더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쉬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체외 진단 기기다 보니까 FDA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실 때 ID를 면제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이라고 하는 이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를 면제를 받고 바로 IRB 승인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IVD의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0K도 받아야 되지만 클리어 웨이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 설계가 아주 체계적으로 FDA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지 미국에서 그냥 이제 어떤 아시는 교수님과 임상시험을 진행하셨다가 FDA 진행할 때 설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FDA와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서미션을 이제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FDA로부터 70일 정도 후에 FDA에서 리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근데 제가 진행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진행할 임상시험 설계 계획서를 FDA에 제출했고요. FDA에서 마치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그 빨간 펜으로 이렇게 긋듯이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듯이 임상 설계 계획서의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라고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밸류가 있는 절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튼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1시간 텔레컨퍼런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컨퍼런스. FDA 텔레컨퍼런스 미팅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그 미국에 직접 그 방문하셔서 대면 미팅도 1시간 동안 가능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후에 다시 대면 미팅을 열겠죠. 이제 한국의 제조사분들이 FDA와 미팅하시는 거를 이제
하시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예, 그건 맞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 직접 가셔서 1시간 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권고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 않고요. 제가 미국에서 다국적사에서도 일할 때 뭐 FDA가 이제 그 메릴랜드의 실버 스프링이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뭐 비행기 어레인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텔레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똑같은 피드백을 받고 또 뭐 대면 인사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심사 때 잘 봐주는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텔레컨퍼런스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리서미션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IVD와 어떤 사용 목적이 달라지거나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셨다면 그래서 프리서미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기존의 인허가 체제에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 컴플렉스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컴플렉스 데이터일 때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디케이트이 언클리어할 때 이럴 때 프리서미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프리서미션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발룬테리 진행입니다. 그래서 꼭 진행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IVD를 새로 개발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예, 진행을 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절차이고요. 그리고 프리서미션은 다행히 FDA에서 심사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IVD를 개발을 하셨으면은 이제 FDA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FDA가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비임상적인 시험들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도 있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SRS,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도 있고 SDS,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문서들을 이제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다 준비를 하셔서 임상 프로토콜뿐만이 아니라 비임상 영역에 대해서도 FDA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서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 리포트 CSR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임상시험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IVD 이제 그 비임상 자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IVD는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을 510K를 진행하십니다. 이 510K의 핵심은 제품이 substantial equivalence를 동등성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FDA는 이 제품을 나중에 510K 클리어런스 승인 레터를 받으시면 이 제품을 어프로브 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substantial equivalent 동등하다는 걸 판정했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은 3등급에서 적용하는 용어입니다. FDA에서. 예, 그런 부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510K를 할 때 체외 진단기 경우에는 어떤 bias나 inaccuracy, 그 다음에 imprecision, 정확도, 그러니까 sensitivity와 specificity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10K를 이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허가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FDA의 GMP, QSR 이제 Quality System Regulation이라고 하고요. CFR 파트 820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체외 진단 기기를 처음 개발하셨으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체외 진단 기기에 2등급이나 이제 승인 2등급 인증이나 3등급 품목 허가를 요청하시면서 그 심사 중간에 KGMP 그 제조 품질 관리 실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FDA 경우에는 이 510K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사전 GMP 심사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FDA에서는 제조사가 GMP를 세팅했을 것을 신뢰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510K 승인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시판이 되면은 그때 FDA에서 이제 그 출장을 하겠죠, 한국으로. 그래서 현지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GMP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510K는 그렇습니다. 다만 3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그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FDA에서 사전에 3등급 PMA 승인을 하기 전에 GMP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510K와 여러 가지 비용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이제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원화로 한 1,100억 정도 이하인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은 510K는 심사비가 3,108달러인데 디노보는 27,000불. 그러니까 이제 9배에 달하는 그런 심사비를 디노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PMA를 보실 것 같으면은 $91,000.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1억이죠. 그러니까 원화로 510K는 한 350만 원 정도인데 심사비가 2등급은 FDA가 한 35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지금 3등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1억, 대기업의 경우에는 4억. 그러니까 뭐 심사 강도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은 350만 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은 1억입니다. 심사비가. 그러니까 뭐 그냥 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30배인데요. 30배의 심사 강도에 저도 PMA 30배까지라고 하긴 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 정도 비슷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등급하고 3등급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등급부터 승인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회사들은 제가 대부분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0K 보시면 이제 진행할 때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이런 포맷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0K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등성에 대한 비교입니다. 지금 이제 FDA에서는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사용 목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이런 뉴스들 많아요. 그 어떤 의료기기 회사가 벤처기업 회사인데 의료기기를 새로 개발했고 전혀 시장에 없는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이제 의학적인 아주 선구적인 역할이면서 뭐 새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제 언론사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가 이런 내용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 이제 의료기기 개발하신 분도 이제 식약처나 FDA 인허가에 대한 내용 모르고 개발하시면은 다 상업화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그 사용 목적이 일단 달라지면은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해지는데요. 3등급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도 FDA 같은 경우에 1년에 PMA를 8건 승인하고 있습니다. 8개. 예. 아마 510K는 몇 천 개 정도 승인이 될 텐데요. 8개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3등급을 1년에. 그러니까 다국적 회사도 PMA를 접수하게 되면은 거의 승인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잘 정제돼서 보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사용 목적이 동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상의 특질이 이제 같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 자사에서 개발하신 IVD라고 한다면 이제 검체를 이제 그 채집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스테이닝 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널리시스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다른 것들이 그 안전성과 유효성상의 새로운 퀘션을 야기하느냐 이거를 아무래도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substantial equivalent 하다 510K 클리어런스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입증하는 거는 시험 결과입니다. 시험 결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경우에 분명히 다른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substantial equivalent 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FDA 보완 요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 우리 자사의 제품과 기어가 제품 이건 이미 타사 제품입니다. FDA 승인된 제품이고요. 제품을 비교를 해서 같은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부분은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sensitivity와 specificity 결국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sensitivity와 specificity가 이 그 90% 또는 95% 이상으로 나오신 결과가 있다고 하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임상적 또는 비임상적인 시험 결과로서 그 스펙이 기어가 제품과 다른 부분을 극복을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510K에 대한 좀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FDA의 510K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임상시험을 하려고 한다면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IDE의 어프로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IVD 제품들은 체외진단기기는 IDE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즈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석적 성능 시험을 이제 IVD에서는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substantial equivalence를 demonstrate 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적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analytical performance testing. 근데 여기서 많은 경우에 체외 진단기기는 이게 결국은 검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의료기기는 꼭 사람을 임상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기계적인 테스팅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IVD는 이게 진단하기 때문에 검체가 있어야만 사실 진단 결과를 성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IVD 경우에 또 여러 가지 IVD가 계속 나오고 있고 프레디케이시 없으면은 이제 디노보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디노보도 진행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PMA를 가셔야 되는데 PMA는 정말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PMA를 가게 되면 임상시험에서 한 뭐 조그만 이렇게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IVD니까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FDA에서 상당한 챌린징을 하게 되는 게 PMA 절차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510K 같은 경우는 GMP 현지 실사를 승인받고 미국에서 시판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데 PMA의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FDA에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VD에서도 라벨링이 또 중요해지죠. 그래서 레이블링에 대한 이제 이 규정 21 CFR 809 규정에 따라서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한 이제 FDA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라벨링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외 진단 기기의 이제 가정용으로 홈유즈에서 쓰이는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한 라벨링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포인트들을 컨시더 해야 되는지 FDA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참조하실 수 있는 IVD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FDA의 규정들도 지금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Establishment Registration은 이제 1등급을 만약 진행하신다면 제조소를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록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FDA 심사 없이 등록만 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리스팅의 경우에는 등재하는 겁니다. 리스팅을 그대로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경우에 제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1등급 리스팅 걸어놓고 FDA 승인받았다고 이렇게 과대 광고를 허위 광고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리스팅입니다. 등재만 하는 겁니다. FDA 1등급은 승인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CGMP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FDA에서는 이제 CGMP라는 건 커런트 단어입니다. GMP. 예. 이 Quality System Regulation에 CGMP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에서 IVD를 승인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진행하시면은 메디컬 디바이스 리포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해 사례라든지 중요한 퀄리티상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FDA Medical Device Reporting Regulation에 따라서 리포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FDA에서 바이올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워닝 레터를 이제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어 웨이버를 조금 더 짚어드리겠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어 웨이버는 이제 이 절차가 좀 상당히 510K를 진행하는 것처럼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먼저는 클리어 웨이버를 진행할 수 있는
임상시험 설계를 해서 프리서미션을 FDA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클리어 웨이브를 할 때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 IVD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터디즈를 클리어 웨이버에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IVD 제품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리스크 에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플렉스 스터디즈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웨이브의 진행에서도 FDA 510K를 진행하는 것처럼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Substantive Interaction이라고 하고요. Substantive Interaction은 FDA에서 90일의 심사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510K에서도 FDA에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면은 180일의 보완 그 해결 기간을 제조사에 부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를 제조사에 그 180일의 기간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80일 동안에 이 클리어 웨이브를 신청을 하셨는데, 클리어 웨이브를 신청을 하시면 90일에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심사 도중에 FDA에서 보완을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보완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클리어 웨이브드와 510K를 듀얼 서브미션으로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서브미션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FDA가 180일을 심사 기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510K 같은 경우는 90일의 심사 기간이고, 그 다음에 클리어 웨이브도 90일의 심사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그냥 180일의 심사 기간으로 갖는 거니까 심사 기간은 이제 합친 건데, 아무래도 510K 진행하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제조사는 조금 더 편리하겠죠. 다만 이제 패널, 어드바이서리 패널이라는 거는 의사들입니다. FDA가 봤을 때, 우리가 심사하기에는 우리 FDA 실력으로 부족하다. 외부 전문의들을 다 동원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2배 가까운 320일의 심사 기간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듀얼 서미션을 하게 되면은 510K와 클리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이제 제일 좋은 경우에는 510K Substantial Equivalence 승인도 받고 클리어 웨이브 어프로블도 받으시겠죠.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둘 다 반려되는 거고. 그래서 이 듀얼 서미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FDA에서 반드시 프리 서미션을 진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클리어는 90일인데 듀얼은 180일이다. 패널이 붙게 되면은 이제 어디셔널 150일 어디셔널 기간이 붙어서 320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FDA에서 임상 시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FDA와 프리서미션을 먼저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해서 글로벌 그 시장 상황과 FDA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한된 1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좀 가급적이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이제 빨리 진행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내용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서 체외진단기기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오신 게 있으셔서 지금 질문을 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리어가 필수인가요? 판매 제한을 받아들인다면 혹 510K만 진행해도 될까요? 클리어 없이 510K만 진행 후 판매 규정상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클리어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510K가 필수이고요. 510K를 승인을 받으셨으면은 미국에 시판하실 수가 있으세요. 병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클리니컬 랩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는 클리니컬 랩이 있으면 시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클리어가 없으시면은 구매하겠다고 하는 클리니컬 랩과 병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준비 서류 내용이 클리어와 510K가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아까 클리어 그 리퀘어먼트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게 너무 빨리 이렇게 스캔을 좀 해드렸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IVD 의료기기잖아요. 근데 이제 클리어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이 클리니컬 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유저빌리티가 아주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상시험이 강조되는 거고 510K는 사용 목적을 이제 510K는 기어가 제품과 우리 제품이 동등하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듀얼 서미션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K바이오 솔루션의 대표 강경윤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